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네, 두 번째 세션은 이어서 딥시크 핵심 기술에 대한 두 명 학생 발표 진행하고 이런 딥시크를 이용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했을 때 그 성능과 또 응용할 때 응용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어서 이 딥시크 기업 자체에 대한 소개와 그 기술적인 배경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태수 학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 테라랩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오늘 저는 딥시크 V3 모델의 컴퓨트 클러스터와 트레이닝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딥시크 V3는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설계된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활용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딥시크 V3는 최적화된 훈련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연산 속도를 높이고 통신 병목을 줄이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딥시크 V3의 컴퓨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훈련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된 주요 최적화 기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시크 V3의 컴퓨트 클러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V3는 2048개의 엔비디아 H800 GPU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트레이닝 되었습니다. 하나의 노드에는 8개의 H800 GPU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드 내부에서는 NV링크와 NV스위치를 통해 GPU들이 서로 빠르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노드가 함께 작동하려면 노드 간 데이터의 교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인피니밴드가 사용됩니다. 인피니밴드는 노드 간 통신을 담당하며 여러 GPU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클러스터의 핵심 하드웨어인 엔비디아 H800 GPU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100 GPU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여서 엔비디아는 수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금 하향된 모델인 H800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H800 GPU 역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수출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H800은 H100과 거의 동일한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두 제품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칩 간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H800은 H100보다 인터커넥트 대역폭이 낮아서 대규모 AI 모델 훈련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정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면에서 보면은 H800은 약 27,000달러에서 34,000달러 정도이고 H100은 약 37,000달러입니다. 즉 H800은 H100 가격의 70에서 9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딥시크 V3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훈련되었는지 훈련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V3의 훈련은 HAI-LLM이라는 좀 효율적이면서도 가벼운 그런 훈련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딥시크 V3의 훈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요. 딥시크 V3는 크게 세 가지 병렬 처리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모델의 연산을 여러 GPU에 나누어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패럴럴리즘. 두 번째로는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MOE 모델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여러 GPU에 분산시키는 전문가 패럴럴리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패럴럴리즘을 이렇게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렬 처리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딥시크 V3에서는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더욱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패럴럴리즘을 위해 듀얼 파이프 알고리즘을 딥시크가 또 처음 개발하였고요. 이 듀얼 파이프라인 패럴럴리즘에서는 기존의 이제 파이프라인 패럴럴리즘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GPU 사이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듀얼 파이프는 연산과 통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통해 GPU가 이제 쉬는 시간, 그 파이프라인 패러럴리즘에 쓰이는 버블을 줄임으로써 더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를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V3는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여 훈련을 수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드 간 통신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GPU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면 계산보다 통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드 간 익스퍼트 패러럴리즘을 사용할 경우 계산 시간과 통신 시간이 거의 1대1 비율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GPU가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 대기 시간이 많아져서 전체적인 학습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시크 V3는 듀얼 파이프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습니다. 듀얼 파이프는 순전파, 포워드와 그리고 역전파, 백워드 연산을 겹쳐서 실행함으로써 모델 학습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GPU 간 통신과 계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서 전체적인 연산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듀얼 파이프의 핵심 원리는 연산과 통신을 최대한 겹쳐서 실행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각 연산을 4개의 주요 구성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텐션 연산, 두 번째는 얼투얼 디스패치, 세 번째는 MLP 연산, 네 번째는 얼투얼 컴바인입니다. 특히 역전파 과정에서는 어텐션과 MLP를 추가로 2개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더욱 세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듀얼 파이프에서는 어, 파이, 파이프라인 병렬 통신을 고려하여서 연산과 통신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은 듀얼 파이프는 포워드와 백워드 연산이 서로 겹쳐서 수행되도록 재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산과 통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GPU가 연산 없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GPU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SM을 계산과 통신 작업에 적절히 배분하여서 얼투얼 통신과 파이프라인 패러럴리즘 통신이 실행 중에 완전히 숨겨지도록 최적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노드 간 통신이 증가하더라도 이 모델을 이제 더욱 세밀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얼투얼 통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거의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딥시크 V3는 듀얼 파이프를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AI 모델을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병렬화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노드 간 통신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크로스 노드 얼투얼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딥시크 V3에서 크로스노드 얼투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최적화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V3의 훈련 과정에서는 수천 개의 GPU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며, 이때 통신 속도가 전체 훈련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드 간 통신 속도의 차이로 인해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딥시크 V3 클러스터에서는 같은 노드에 있는 GPU들은 NV링크, 그 밴드위스가 160GB per sec인 NV링크로 연결되어서 고속 통신이 가능한데, 반면에 이제 다른 노드에 있는 GPU들은 인피니밴드, 대역폭이 50GB per sec인 인피니밴드를 사용해서 서로 연결되게 되어서, 즉 인피니밴드가 NV링크보다 3.2배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내부에서는 NV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통신할 수 있지만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에서는 인피니밴드를 사용해야 되므로 어, 노드 간 통신이 많아질수록 이제 전체적인 훈련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딥시크 V3는 크로스 노드 얼투얼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커널을 설계하였습니다. 어, 이, 이, 이 맞춤형 커널의 핵심은 각 토큰이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노드를 최대 4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드가 무작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인피니밴드의 대역폭이 쉽게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토큰이 한 번에 4개의 노드까지만 데이터를 보내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피니밴드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큰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로를 최적화하였습니다.
먼저 토큰은 인피니 밴드를 통해서 타겟 GPU가 있는 타겟 노드로 이동하게 되고 해당 노드 내부에서는 MV 링크를 이용해서 타겟 GPU에 데이터를 즉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MV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때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토큰의 그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서 데이터 흐름이 막히지 않고 대기 시간 없도록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각 토큰이 3.2명의 익스퍼트를 이제 방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최적화를 통해서 최대 13명의 엑스퍼트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13명의 익스퍼트라는 숫자는 이제 토큰당 4개의 노드에 통신할 수 있고, 각 노드에서 평균 3.2명의 익스퍼트를 이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서 4 곱하기 3.2 해서 최대 13명의 익스퍼트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통신을 이제 20개의 SM으로만 담당하게 해서 인피니밴드와 NV링크 대역폭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하였습니다. 네, 어, 앞서서 이제 듀얼 파이프와 이제 얼투얼 노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메모리를 딥시크 V3가 메모리를 어떻게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GPT 같은 거대한 모델을 할 때는 GPU 수도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대한 모델 학습할 때 GPU 수가 많이 어, 필요한데 이제 딥시크 V3는 2048개의 GPU로만 그 학습을 하는 비법이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듀얼 파이프와 올트 커넥션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설명드릴 3가지 메모리 줄임 방법에서 그 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딥시크 V3 모델을 훈련할 때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규모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메모리 점유를 줄이고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딥시크 V3에서는 특정 연산들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사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RMS 논과 MLA 업 프로젝트 연산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산들은 한 번 수행된 후 그 결과값을 저장하여서 백월드 연산 과정, 역전파 계산 연산 과정에서 다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레이어마다 중간 결과를 저장해야 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시크 V3에서는 해당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값들을 중간에 저장하지 않고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최소한의 메모리를 사용으로도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GPU 메모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CPU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V3에서는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지수 이동 평균,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EMA는 모델이 학습하면서 가중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다 부드럽게 반영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델이 훈련될 때마다 가중치는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이전값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너무 크다면 실제로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돼서 EM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중치 값과 새로운 값을 적절히 섞어서 변화가 너무 급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EMA를 활용하게 되면은 모델 가중치의 변화가 너무 들쭉날쭉하지 하게 하고 부드럽게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 시계에 있는 알파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드럽게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딥시크 V3에서는 이러한 EMA 값을 CPU 메모리에 저장하고 각 학습 단계가 끝날 때마다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GPU에서는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CPU에서는 별도로 EMA 값을 계산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모델 학습과 병렬로 수행되므로 추가적인 메모리 사용이나 연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델의 학습 상태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딥시크 V3는 EMA를 활용하여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모델 성능을 조기에 예측하고 보다 안정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오버피팅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더 나은 일반화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그 멀티 토큰 프로젝션에서 필요한 사용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 V3에서는 모델이 여러 개의 미래 토큰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멀티 토큰 프레딕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토큰을 한 번에 예측하려면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의 일부 층을 공유하는 방식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멀티 토큰 프레딕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 인베딩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헤드가 있는데요. 딥시크 V3에서는 이 두 층을 메인 모델과 MTP 모듈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서 MTP 모듈이 별도의 인베딩 레이어나 출력 헤드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공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아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저 다음 발표인 윤지원 박사과정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최적화 기법들이 이제 딥시크 V3의 훈련 성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 슬라이드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딥시크 V3는 이제 2048개라는 적은 GPU를 가지고 훈련을 해왔는데요. 그 비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딥시크 V3는 이제 2048개의 엔비디아 H800 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하며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듀얼 파이프 알고리즘 활용하여서 연산과 통신을 효율적으로 중첩시키고 크로스 노드 올투얼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하여서 노드 간 통신 병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RMS 노름과 MLA 어프로젝션을 재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EMA를 CPU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멀티 토큰 프레딕션에서 인베딩 레이어와 출력 헤드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을 바탕으로 딥시크 V3는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최적화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가 AI 모델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 어, 아까 그 세션 1에서 했던 거는 베이스 모델인 딥시크 V3를 어떻게 리즈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딥시크 R1을 만드느냐 해서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하고 강화 학습을 조합해서 순서대로 파이프라이닝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그 베이스 모델이 되는 딥시크 V3는 이 딥시크에서 어떻게 개발했을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2048개의 엔비디아 H800을 썼다. 어, 27,000불, 34,000불인데 내가 알기로 어, 다른 기능은 다 똑같고 메모리 밴드위스만 반으로 깎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예, 가격은 한 70% 90%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48대를 연결하려니까 NV링크 160GB per second 하고 인피니밴드 50GB per second를 연결해서 썼다. 이게 하드웨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로 보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패러렐리즘을 얘기를 했어요. 예, 패러렐리즘은 쉬는 놈 없이 다 일시키겠다. 이게 패러렐리즘이거든요. 예, 타임 딜레이 없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듀얼 파이프라이닝 패러렐리즘 써서 연산 컴퓨트와 통신 간에 시간을 나누지 않고 동시에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백 프로포게이션과 포워드 프로포게이션도 동시에 일어나게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패러렐리즘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나누어서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패러렐리즘. 이게 다 그 인공지능 자체가 동시에 여러 개의 사용자 또 계산 자체가 패러렐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렬 계산이라 데이터도 패러렐하고 그래서 패러렐리즘인데 보통 우리가 컴퓨팅만 패러렐리즘을 생각하고 메모리 HBM도 패러렐리즘을 생각했는데 여기는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패럴리즘을 구현했네요. 그죠? 예,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인피니밴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기법을 썼는데 다 결국은 하드웨어 바틀렉을 줄이기 위해서 패럴리즘을 가면서 쉬는 놈 없이 다 쓰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이제 멀티레이어 어텐션. 그래서 저장하지 않고 계산을 다시 하는 게, 그러니까 GPU 계산 능력이 빠르니까 메모리 트래픽을 쓰지 않고 계산을 다시 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 CPU도 놀지 않게끔 넌 왜 놀아 하고 일시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CPU가 바쁠 때 네, 메모리하고 일할 때 쉬는 시간에 CPU도 시켜 먹겠다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토큰 프레딕션은 이제 지원이가 얘기할 텐데 이것도 뭐 메모리 안 가고 쉐어드 뭐 모델인지 쉐어드 데이터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 하드웨어 입장에서 다 패러렐리즘 노는 놈 없이 가도록 하겠다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코디자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드는 생각이 우리 학생들 교육할 때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이유기도 한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2048대 연결해서 하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해봤거든요. 다 그냥 어, 모르죠. 아마존 클라우드 쓰면서 거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 저는 아까 어, 리즈닝 할 때 강화학습을 쓰고 GRPO 쓰고 뭐 이런 거에 그다음에 디스틸레이션, knowledge 디스틸레이션 이런 게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걸 필요로 한 데이터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한 것도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깊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H800이 밴드위스가 절반인 거를, 아니,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더 딸린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트넷 없이 잘, 진짜 풀리 쓸 수 있을까를 처음부터 생각해서 그 트레이닝 프레임워크를 이게 완전 여러 면에서 다 구축해 놓은 게 이제 딥시크의 가장 큰 기여하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V3까지 오는데 그게 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임빨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결국 핵심은 패러렐리즘이하고 메모리 갔다 오는 것보다는 계산을 더 하겠다. 이거 상당히 발상이 좋고요. 노는 CPU 갖다 일시키겠다 이런 것도 좋고 어,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오버랩 그다음에 연산과 통신이 동시에 하겠다는 거. 통신이 너무 바쁠 때는 연산이 더 해주겠다는 거. 세이브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예, 음, 맞습니다. 다 알고 나면 상식적인데 그걸 종합해서 했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윤지원입니다. 제가 네. 준비한 주제는 딥시크 B3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기술 요소 중 하나인 멀티 토큰 프리딕션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GPT 및 라마 같은 이제 LLM 기반 모델이 답변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토큰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다음에 나올 토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짧은 길의 인풋 토큰에 대해서는 빠른 답변 생성이 가능하지만 앞뒤의 토큰 패턴을, 앞뒤의 토큰 패턴을 지역적으로 인식하여 긴 길이의 인풋이 들어올 경우 좀 불리하다는 점, 다소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으며
또한 토큰 생성 과정에서 이 토큰 간의 앞뒤 문맥, 토큰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운 결정에 이를 간과한다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법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에서는 멀티 토큰 프리딕션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시를 하였습니다. 멀티 토큰 프리딕션은 보시다시피 기존의 토큰을 하나씩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토큰을 동시에 병행하여 예측함으로써 LMM의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멀티 토큰 프리딕션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LMM 대비해서 최대 3배 이상의 텍스트 제너레이션 및 답변 생성 속도를 보였으며 이제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성능 향상 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셋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메모리 효율적인 프리딕션이 가능하며 더욱 폭넓은 언어 패턴 학습에 따라 또한 문맥을 더 정확히 캐치하는 등 더 정확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LLM의 답변 생성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딥시크 또한 해당 기술을 응용하여서 딥시크 V3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딥시크는 이제 메타에서 앞서 제시한 멀티 토큰 프리딕션 모델을 적용하면서도 해당 구조를 변형을 하여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기존 메타의 멀티 토큰 프리딕션과의 차이점으로는 추가적인 토큰들을 병렬적으로 생성하는 메타의 패럴럴 구조에서 앞뒤의 토큰 간의 인과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순차적으로 예측했다는 시퀀셜 체인 구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메인 모델 및 MTP 모듈 간의 인베딩 레이어 및 아웃풋 헤드 레이어를 공유함으로써 학습 메모리 효율을 높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딥시크 MTP의 시퀀셜 토큰 프레딕션 체인입니다. 딥시크는 다수의 토큰을 위와 같이 시퀀셜한 직렬 방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즉 MTP 모듈은 그 위에 그린 것 같이 맨 첫 번째 메인 모델, 메인 트랜스포 모델에서로부터 히든 레이어를 전달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다음 토큰을 예측함과 동시에 여기서 생성된 히든 레이어를 또 옆에 다음 MTP 모듈로 전달을 하여서 그 다음 토큰이 또 생성이 되는 일종의 커쇼 체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이제 병렬적으로 다수의 토큰이 생성되는 방식과 대비해서 다수의 토큰을 생성하면서 연산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으며 병렬 방식 대비해서 문맥 컨텍스트 이해 능력과 리즈닝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다음 특징으로는 앞서도 언급이 되었던 이제 shared embedded layer 및 output head입니다. 딥시크의 MTP는 모두 학습 과정에서 각각의 MTP 모듈마다 별도의 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모듈 간 인베딩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헤드 토큰까지 모두 공유를 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딥시크의 MTP를 통해서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의 인베딩 레이어 또는 아웃풋에서의 아웃풋 헤드가 이제 함께 공유를 되면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극대화됨에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메인 모델 및 각 MTP 모듈에서 학습 과정에서의 로스 펑션은 각 메인 모델과 MTP 모듈 간의 모듈별로 계산이 된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는 해당 로스 펑션들이 모두 합산이 돼서 모든 단계에서의 토탈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정에서 이제 모델이 여러 학습 단계 동안 총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스스로 조정하면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인프런스 과정에서는 이 기존의 학습에 쓰였던 MTP 모듈들은 이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제거된 MTP 모듈들은 추후 이제 추측적 디코딩 단계에서 재차 활용이 되어서 추후 이제 추가적인 생성 지연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딥시크에서는 기존의 이제 인베딩 레이어 아웃풋 헤드를 최대한으로 공유함으로써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으며 또한 MTP 모듈들의 값들을 이제 추후 추론 시에도 활용하는 등 이제 메모리 학습 및 추론 효율을 크게 올렸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MTP를 이제 앞서 학생들이 함께 설명한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및 딥시크 MOE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딥시크 모델의 성능은 이제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매우 커스트 이펙티브한 트레이닝이 가능함을 성능 평가 결과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MTP를 추측 디코딩 과정에서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존 대비해서 약 2배 향상된 디코딩 속도를 달성했음을 위 성능 평가 결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처럼 딥시크는 이제 기존의 메타에서 발표를 한 멀티 토큰 프리딕션 기법을 이제 응용하여서 기존 LLM 대비해서 보다 효율적인 모델 트레이닝 및 인퍼런스가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딥시크 MTP는 메인 모듈과 MTP 모듈 간의 히든 레이어의 시퀀셜 프리딕션을 통해서 복잡한 토큰 간 관계, 문맥 간 컨텍스트를 이해관계를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으며 또한 해당 MTP 모듈 간의 임베딩 레이어 및 아웃풋 헤드를 모두 공유하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메모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MTP와 더불어서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과 딥시크 MOE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딥시크 B3는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과 동시에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짐을 이번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보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앞에 학생들하고 발표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이해도와 그런 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티 토큰 프레딕션 MTP는 메타에서 먼저 나온 아이디어인가 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딥시크에서 채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멀티 토큰 프레딕션하고 멀티 레이어 어텐션 이런 기법을 써서 효율성을 높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했다는 게 이제 딥시크가 잘한 것 같고 평소 때 내 해석은 트랜스포머 모델의 일종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멀티 토큰 프레딕션이. 네, 근데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졌는데 인코더는 패를 한데 디코더는 단어 하나씩 나오면서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리얼한 방법을 택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부분적으로 패를 하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미리 다음 단계 단어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문맥도 향상되고 리즈닝 케이퍼빌리티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기존의 모델들에서의 한계점을 조금씩 보완하는 형식으로 기존 대비해서 학습 효율을 크게 높인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본 논문이나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나오는데 보통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이걸 개선을 해서 성능을 향상하고 수율을 높이고 뭐 이런 쪽인데 그걸 이제 중국이 인력과 우수 인력과 성실성으로 이런 걸 해낸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테마랩 사원지 석사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딥시크 R1과 오픈 AI의 챗 GPT 5원을 비교해 보면서 성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딥시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저는 실사용에서 어떠한 성능을 느낄 수 있는지 좀 프랙티컬하게 해보는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떠한 환경에서 GPT와 딥시크를 비교했는지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부터 말씀드린 후 수리, 추리, 코딩 부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놓았는지 성능을 비교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모델은 오픈AI4의 경우 GPT-5원이고 딥시크의 경우 딥시크 R1 1.5빌리언짜리 모델이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리즈닝이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GPT-5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월 20불을 결제해야 되는 유료 모델이며 딥시크는 무료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VS 코드로 가상 환경에 연결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총 수리 2문제, 추리 2문제, 코딩 1문제를 풀게 해보았으며 질문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할 때 정답을 어떻게 맞췄는지, 또 추론 시간은 어떻게 얼마나 걸렸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실제로 어떻게 챗GPT와 딥시크가 동작하는지 실제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창에 제가 원하는 질문인 What is the 땡땡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모델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GPT의 경우 위쪽에 24초 동안 리즈닝이라고 이렇게 뜨면서 실제 대답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오원의 경우에 곱셈을 먼저 하고 나눗셈을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리즈닝을 한 것을 위쪽 부분, 회색 글씨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대답의 경우 스텝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딥시크 R1의 실제 동작 방식입니다. 딥시크 또한 리즈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여준 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딥시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리즈닝이 매우 길고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but let me think, but wait 와 같이 사람이 쓸만한 단어들을 쓰면서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처음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이니만큼 딥시크와 GPT 모두 잘 맞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리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정답률이 14%였던 2025년 수능 수학 미적분 문제를 풀어보게 하였습니다. GPT-5의 경우 필요한 상수들을 잘 찾으면서 정답인 17까지 잘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경우에는 GPT보다 훨씬 리즈닝 길이가 길었으나 문제와 맞지 않는 적분이나 지수 함수가 나오고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GPT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첨부가 가능했지만 딥시크의 경우에는 이미지 첨부가 불가능해서 제가 따로 텍스트 변환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숫자 야구 게임을 시켜보았는데요.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이 숫자 야구 게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4816이라는 임의의 4자리 숫자를 적은 시도로 정확히 맞추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는 2476이라는 숫자를 불렀다면 6은 자리가 맞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그리고 4는 숫자는 맞지만 자리가 틀렸기 때문에 원 볼이 됩니다. 이 6을 정확히 맞췄으므로 6은 고정해 두고 새로운 랜덤 숫자인 8546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부르게 되면 이때에도 8과 4는 자리만 다름으로 2볼, 그리고 6은 원 스트라이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GPT는 약 18분 동안 10번의 시도로 스스로 정답을 맞춘 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딥시크는 55분 동안 약 15번의 시도를 했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해서 힌트를 주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딥시크가 추론 과정이 훨씬 길고 세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추론 문제를 푸는 능력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추리 문제로는 삼성에 입사할 때 치러야 하는 직무 적성 검사 GSAT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이 씨앗을 뿌린 어떤 농부는 풍작을 한다. 이의 결론이 성실한 어떤 농부는 씨앗을 뿌린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추가로 필요한지 맞추는 명제 문제였습니다. 이에 GPT는 수식을 도입하면서 3단 논법을 잘 해나갔지만 딥시크는 리즈닝이 GPT에 비해서 꽤 많이 길었던 것에 비해서 답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딩 능력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오류가 있는 코드를 제가 제공한 후에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찾아 고쳐달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준 코드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요. 먼저 A가 음수이면 이 레인지 상에서 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었어야 됐고, 두 번째로는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가 아닌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GPT는 이 두 번째 오류, 즉 문자열을 숫자로만 바꿔주는 오류만 해결하던 반면에 딥시크는 두 가지 오류 모두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딥시크가 isPrime이라는 불필요한 함수를 톡 추가로 도입하였다는 점이 있었지만 GPT보다 코딩 오류를 훨씬 더 잘 찾고 해결할 수 있었음을 이 태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수리 부분의 단순 계산은 GPT, 딥시크 모두 정답을 맞췄지만 수능 수학과 같은 고난도 문제는 딥시크가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추리 부분의 두 문제도 GPT는 맞춘 반면에 딥시크는 어려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코딩 부분에서는 두 가지 오류를 딥시크가 모두 찾아낸 반면 GPT는 한 가지 오류만 찾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점을 살펴보자면 GPT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질의응답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접근성이 있었습니다.
또 딥시크의 경우 현재 온라인이나 어플 사용이 모두 지금 현재는 국가 제한이 걸려 있어서 LM 스튜디오나 VS 코드 가상 환경으로 접속해야 하고 언어도 영어로 입력해야 한다는 아직은 불편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GPT는 딥시크는 아직 되지 않는 이미지나 PDF 파일이 삽입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의 경우 GPT보다 세세한 리즈닝 과정을 오픈하여 어떠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내놓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코딩 부분에서 GPT보다 훨씬 더 오류 탐지를 정확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딥시크는 아직 성능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는 아직 성능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 출시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모델이 이렇게 GPT와 겨룰 정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페이지 전으로 가볼까요? 네. 그 첫 번째 질문, 이거 테스트하는 게 재미있던가요? 아니면 교수가 시켜서 했나요? 어때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질문도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성능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은지하고 GPT-5하고 딥시크 R1하고 랭킹을 매기면 저는 가장 최하위인 것 같고 그리고 딥시크는 아직 좀 따라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등이지만 아직 출시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 점에서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저는 은지가 1등인데. 자,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지금 GPT-5하고 딥시크 R1 디스틸레이션 한 1.5 빌리언짜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761 빌리언 원래 거로 하면 혹시 딥시크 R1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5 빌리언이 이 정도 하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그래서 70 빌리언짜리 모델도 시도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게, 700 빌리언짜리? 네네네. 네, 그 부분에서 파라미터 사이즈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인 1.5 빌리언짜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일부러 이게 딥시크 R1이 더 무능해 보이려고 이걸 선택한 건 아닌 거란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어, 아까 그 삼성 문제 가볼까요? 네. 삼성 문제의 정답은 씨앗을 뿌린 어떤 농부는 풍작을 한다. 씨앗을 뿌린 것과 풍작, 성실한 어떤 농부는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리면 풍작을,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풍작을 하는 농부는 성실하다입니다. 나는 어, 나는 씨 뿌리면은 풍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답이 없네. 어, 어, 하여튼 삼성 들어가기 어렵네. 네. 그 다음 질문은 네. 과연 이게 벤치마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는 지금 벤치마크에서 이따가 다음에 지훈이가 얘기할 건가요? 네, 딥시크가 일부 잘한다고 나오면 네. 그 벤치마크에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쉽게 얘기해서 수능 시험 잘 본다고 뭐 대학에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벤치마킹이 페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는 시험을 위한 시험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벤치마크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 발표를 하는 의의는 실제 실사용자가 느끼는 이 모델의 좀 성능을 체감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준비했던 거지만 이 벤치마크에서 하는 그 데이터셋들은 조금 더 세분화가 돼 있고 어느 부분에서 평가를 할지 정확히 평가 항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훈이한테도 하겠습니다. 네, 다 듣고 있었죠? 예, 듣고 있었습니다. 어,
수능을 우리가 봐야 되냐, 대학 입학 시험에서 얼마나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요. 쪽집게 학원, 그 지훈이도 강남 학원 다녔어요. 집이 강남이잖아. 네, 네, 그 다 학원 다녔었습니다. 다녔나요? 네, 다녔었습니다. 학원 다니는 게 대학 입학 시험에 도움이 되던가요? 어,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심지어 잘 나온 학생이 네. 더 석박사가 나중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수능 성적이 모든 거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실함의 척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그럼 오늘 이거 딥시크 V3하고 R1 성능 분석하면서 네. 본인의 철학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시크 V3와 딥시크 R1의 성능 분석과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딥시크 V3와 딥시크 R1은 서로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시크 V3는 일반적인 LLM 모델로 전문가 혼합, MOE라는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이고, 딥시크 R1은 딥시크 V3로부터 R1을 그 강화학습을 통해 발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딥시크 V3로부터 딥시크 R1을 학습하는 과정은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1단계는 딥시크 R1 제로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딥시크 V3에 직접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딥시크 R1 제로를 만듭니다. 이 모델은 슈퍼바이즈 러닝 없이 순수한 레인포스먼트 러닝만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추론 능력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언어 혼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보완하고자 2단계에서는 콜드 스타트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 조정을 진행합니다. 딥시크 R1 제로가 생성한 응답 중 COT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이를 활용하여 딥시크 V3 베이스 모델을 소규모 감독 학습으로 미세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모델의 가독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논리적인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리즈닝 아래를 적용하여 모델의 추론 능력을 강화합니다. 수학, 코딩, 그리고 과학, 논리 추론 등 정답이 명확한 태스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딥시크 모델은 더욱 정교한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화학습을 거친 모델을 분석하고 정제하는 4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4단계에서는 리젝션 샘플링 앤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델이 생성한 응답 중 정확하고 가독성이 높은 샘플만 선별하여 추가적인 감독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딥시크 V3의 일부 데이터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이버스 아래를 통해서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수학과 같은 규칙 기반 문제에는 정확성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고, 창의적 글쓰기나 대화 응답과 같은 태스크에는 LLM 기반 피드백을 활용하여 인간의 선호도를 입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딥시크 V3에서부터 딥시크 R1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딥시크 R1은 단계적인 강화 학습과 지도학 슈퍼바이즈 러닝을 섞어서 정교한 데이터 선별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강화학습을 활용한 학습의 성능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딥시크 V3, 이 딥시크 R1 제로의 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딥시크 R1 제로 모델을 강화학습하는 과정에서 스텝별로 미국 수학경시대의 벤치마크인 에임 애큐러시를 평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 실선은 딥시크 R1 제로가 단일 응답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이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실선은 16개의 응답을 한 후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가장 일관된 답변을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시크 R1 제로의 학습 초기에는 정확도가 높지 않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강화학습, RL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딥시크 R1 제로의 수학적 추론 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훈련이 진행될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딥시크 R1과 V3 모델을 다른 모델들과 각각 벤치마크해서 비교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수학경시대회 AIM, 그리고 코드포스가 이제 프로그래밍 대회, 코드 짜는 대회고, 그 다음에 GPQA가 Graduate Level Google Pro Q&A로 어떤 대학원 수준의 질문에 대한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매스 500은 이제 다양한 수학 문제들, 그리고 MMLU는 어떤 역사, 경제, 물리학, 법학 등 다양한 도메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SWE 벤치 베리파이드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코드 수정 문제를 해결하는 태스크에 관련된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벤치마크에서 딥시크 R1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딥시크 V3의 성능이 지금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보다 AIM이라는 미국 수학경시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아까 코딩, 그 SWE 벤치 베리파이드에서도 딥시크 R1이 제일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매스에서도 딥시크 R1이 제일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벤치마크에서 딥시크 R1과 오픈 AI의 성능을 비교한 것을 보면 사실 딥시크 R1이 이 벤치마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바로 앞전에 서은지 학생이 말한 것처럼 딥시크 R1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보면 벤치마크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매우 잘 푸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분야별로 딥시크 R1과 오픈 AI가 어떨까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영어, 그래서 보시면 딥시크 R1은 영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중국어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딩에서는 이제 오픈 AI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먼저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언어 이해력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벤치마크에서는 딥시크가 90.8% 정도, 그리고 오픈AI가 91.8%로 유사한 성능을 보였지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MMLU와 이 리덕스 프로 이렇게 해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딥시크 R1이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해당 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과 같은 부분에서는 AIM 2024, 아까 미국 수학경시대회, 그리고 매스 500, 대학 수준의 수학, 그리고 CNMO 2024는 중국 수학경시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수학 문제에서 딥시크 R1이 오픈 AI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어인데요. 이 중국어에서도 중국어 문맥 이해 문제와 중국어 시험 문제, 그리고 중국어 질의응답 문제에서 딥시크 모델들이 오픈 AI O1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코딩에서는 딥시크 R1보다 오픈 AI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포스, 알고리즘 문제 해결 문제, 그리고 휴먼 이밸류에이션, 파이썬 코드 문제, 그리고 MBPP, 코드 생성 및 디버깅 문제에서 오픈 AI가 딥시크 모델보다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에서는 오픈 AI가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딥시크 R1은
언어 이해, 그리고 수학, 중국어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오픈 AI,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서는 오픈 AI한테 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딥시크 R1을 이제 디스틸레이션한 모델의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 R1의 추론 능력을 갖춘 소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많은 학생들이 소개해 드렸다시피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에서는 딥시크 R1을 티처 모델로 해서 퀸 및 그리고 QWEN 및 라마 시리즈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대형 모델의 리즈닝 능력을 보다 작은 모델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로 퀸은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LLM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학습에는 딥시크 R1이 생성한 80만 개의 리즈닝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증류된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강화학습 없이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 결과를 보시면 증류된 퀸 32B 및 라마 70B 모델은 오픈 AI O1 미니의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소형 모델도 강력한 리즈닝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디스틸레이션과 강화학습을 비교했을 때 대규모 R를 활용하면 리즈닝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모델에서는 디스틸레이션만으로도 대형 모델 수준의 성능을 일부 구현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서 발표했었던 서은재 학생이 1.5B와 70B를 사용했을 때 크게 인간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성능이 다른 걸 잘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시크 논문에 따르면 향후 연구에서는 R를 추가하여 증류 모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리즈닝 외에도 창의적 글쓰기, 그리고 대화, 복잡한 역할 수행 등의 태스크에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딥시크 R1은 딥시크 V3를 기반으로 강화학습과 지도학습, 슈퍼바이드 러닝을 번갈아 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딥시크 R1은 수학과 중국어 벤치마크에서 오픈 AI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영어 벤치마크에서도 경쟁력 있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코딩 벤치마크에서는 오픈 AI가 우위를 보였으나 딥시크 R1은 추론이 중요한 일부 벤치마크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며 강력한 코드 추론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R1의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퀸 및 라마 기반 모델들의 리즈닝 능력을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계승하였으며 일부 벤치마크에서는 오픈 AI O1 미니보다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딥시크 R1은 오픈 AI 및 메타의 최신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으며 특히 리즈닝 중심의 태스크에서 강력한 성능을 입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딥시크를 경험해보고 이런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제재를 받았음에도 높은 성능의 LLM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LLM 모델을 만드는 상위권에 위치한 AI 강국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현재 초거대 AI 모델 수가 3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LLM 성능은 한국어 특화에 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역시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다수는 챗GPT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LM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딥시크를 제대로 공부하는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LLM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글이 아닌 네이버를 사용하여 서칭을 하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닌 카카오톡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의 것이 우수하면 우리의 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든 LLM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테라랩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늘 한 3시간에 걸쳐서 한 그 분석을 거의 결론을 내주셨네요. 한 슬라이드 전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더 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딥시크 R1에 어떻게 트레이닝 했는지 그 종합해보고 또 네, 평가도 내려봤어요. 네, 그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딥시크 V3보다 딥시크 R1이 네, 성능이 더 좋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리스닝 케이퍼빌리티도 있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장표 가볼까요? 예, 예. 이게 딥시크 R1은 딥시크 V3로부터 이 5가지 러닝을 거친 후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결국은 콜드 네, 스타트하고 맞습니다. 파인 튜닝하고 네, 강화학습 해가지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잖아. 예, 예, 리즈닝 예, 에, 맞습니다. 에, 네, 그러니까 콜드 스타트 할 때 COT 기술이 들어가. 다음 네, 슬라이드 가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성의 추이. 다음 슬라이드 네, 분야별 평가 이렇게 보면 네, 딥시크 V3보다 네, 전체적으로 다그 R1이 좋습니다. 딥시크 R1이 좋아졌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학, 네, 코드, 네, 대학원 문제, 네, 수학, 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네, 아까 맞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네, 네, 이런 거 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예,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디스틸레이션 한 거 쭉 한번 성능 볼까요? 네, 네. 여기서 보면 1.5 빌리언이나 7 빌리언이나 큰 차이 없는 거죠. 어, 아니, 현재 이 장표에서는 1.5 빌리언과 70 빌리언은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점수가 전체적으로 7 빌리언이 더 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디스틸레이션 해도 파라미터가 큰 게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네, 들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슬라이드에 보면 디스틸레이션 했다 하더라도 강력한 리스닝 기능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서 그, 네. 그, 그 보시면은 이 뭐 특정 이런 어떤 32B가 이 음, 70B보다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이건 리즈닝 기능을 다 갖는 거잖아요. 지금 디스틸레이션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이해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론 부분에서 뭘 강조했더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래요? 여기 말씀. 국내 얘기 아, 관련돼서 뭘 강조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자체 LLM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음, 그뿐만 아니라 또 사실 자체 LLM 칩을 만드는 것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이런, 말을 한 거죠. 현재 국내에서 11개 나왔지만 네네. 한글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해외하고 이제, 벤치마크 네, 이런 게 아직 발표가 안 된 것도 있고 네네. 일반적으로 더 성능이 우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 사용자들이 한국에 있는 LLM 모델을 사용하기보다는 챗 GPT나 이런 외국에 있는 GPT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네이버도 지금 하이퍼클로버 X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안 쓰고 챗GPT 쓰는 이유는 뭐죠? 일단 처음으로 이제 챗GPT를 접했기 때문에 계속 쓰던 거를 쓰다 버릇하는 음,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에 많이 도움을 받는데, 그 코딩을 하는 측면에서는 네이버 클로바보다 하이퍼 클로바보다 챗GPT가 저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코딩을 잘하니까 이제 다른 거를 물어보더라도 챗GPT가 더 낫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GPT를 음, 그냥 계속 사용하던 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LLM을 네, 처음부터 자체 개발했던 아니면 오픈 소스를 네, 변형해서 했던 디스틸레이션 했던 어떤 이렇게 11개나 있는데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오픈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깃허브에 올려서 막 랭킹을 올리거나 네, 테크니컬 리포트가 막 지금 딥시크처럼 막 발표하거나 그래서 사용자를 확 늘려서 경쟁하기보다는 그냥 맞습니다. 네. 조금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좀 네, 듭니다. 네, 그게 제가 읽었던 기사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들도 잘 개방을 안 해서 이게 음, 학습이나 이런 거에 쉽지 않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이 너무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견으로. 네,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픈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쉽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사과정 네, 박성호입니다. 네, 저는 이제는 기술적인 얘기보다 딥시크는 어떻게 성장했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선 어떤 AI 모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딥시크라는 기업은 이제 2023년 5월에 이 중국의 헤지펀드, 이제 하이플라이어라는 기업의 매니저인 량원펑이 이제 공동으로, 하이플라이어와 공동으로 저장소 항저우에 딥시크라는 본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하이플라이어는 애초에 이 AI 거래 알고리즘을 타겟으로 하는 헤지펀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소를 설립을 하는데 큰 어떤 반발감이 없었지만 대신 다른 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과연 투자를 하면 회수가 잘 될까라는 회의감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좀 꺼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픈 AI 그리고 구글보다 훨씬 더 적은 개발 비용으로 고성능의 AI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이는 어떤 이 AI 산업은 미국을 근반으로 한다라는 이 기조에 충격을 주면서 미국 증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지어서 이 딥시크 기업의 채용 현황과 그리고 중국 대학 출신 기반의 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딥시크 V3 같은 모델은 총 181명의 엔지니어만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픈AI는 1200명,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몇천 명 단위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해외 경험이 없는 이제 중국인이자 그리고 중국 대학, 뭐 베이징대 그리고清华대 이런 출신들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보니까 어떤 레가시를 버리고 이 창의력을 통해서 AI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해서 완전히 신입 엔지니어 아니면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력만 갖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R1 모델 같은 경우에 이 R1 모델의 개발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프로필을 따라가 보면 미국 유학파는 총 2명 뿐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멤버인 이 러프리는 이 MOE 기반의 딥시크 V2 개발의 주역이었었는데 이 여성분은 이 샤오미 20억 원의 스카우트 제안이 왔었는데 이를 거절을 하고 이 딥시크에 남아있다가 이제 어제 기사에는 이 딥시크를 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러프리뿐만 아니라 뭐 우유, 고다 연구원 그리고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연구를 했던 가와쩌 그리고 정한 등 모두 중국인 출신이고 대부분이 이제 베이징 대학교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딥시크의 비전은 이 AI 기술을 대중화해서 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AI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오픈 AI가 챗GPT를 개발하는 데 썼던 비용의 10분의 1만으로도 이 딥시크 AI 모델들을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특히 타 기업들이 갖는 이 AI 서비스와의 성능 비교표 자체를 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AI 모델 출시를 통해서 이 중국이 받은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보편적으로 전국의 어떤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부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딥시크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기술주는 크게 증시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일 전에 이제 이 딥시크의 CEO인 량원펑을 포함한 이제 뭐 화웨이나 샤오미 등 여러 테크 기업들 소장들을 초청을 해서 좌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2013년도에 이제 중국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던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 또한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중국 당국 자체를 비판한 사람들도 초대를 함으로써 이 중국 당국이 이제 이 테크 기업을 생각하는 어떤 태도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분석 또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의 증시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딥시크를 출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미 증시, 즉 AI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해당 도메인은 뭐 반도체, 세마이컨덕터, 뭐 아니면 IT 제품, 데이터 센터, 전기 시스템 등 다 이제 AI 산업과 관련된 분야들이 전반적으로 폭락을 했고, 특히 이 딥시크는 H800, 즉 하이엔드급이 아닌 제품을 통해서도 학습을 하고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뽑아냈다라는 어떤 발표를 통해서 특히 이 엔비디와 AMD와 같은 이 어떤 GPU,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딥시크는 아무래도 중국에 있고 또 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보시면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탈리아, 대만뿐만 아니라 영국 등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가들이 이 딥시크를 차단을 하는 규제를 확산을 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친중 국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딥시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는 등 어떤 새로운 미중 갈등의 주역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 딥시크는 저비용을 통해서 고성능의 AI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러한 기준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 AI 산업에 대해서 큰 충격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맹국들의 딥시크 차단 규제가 활성화됐다라는 것이고, 이처럼 이 딥시크와 같은 어떤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의해서 견제를 받지만 결국에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하드웨어 성능이든 어떤 성능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세계의 AI든 아니면 하드웨어 질서든 이러한 판도들이 또 바뀌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암시하는 이런 딥시크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고요. 기업 소개, 사람 소개,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임팩트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아까 네, 어, 여기가 엔지니어 그 딥시크에 몇 명이라고 그러죠? 130명? 181명이었습니다. 181명. 그 예, 다음에 아까 어디가 1,300명, 1,200명? 오픈 AI가 1200명이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1,200명.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나는 이런 거 같아요. 중국의 힘이 창의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창의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실력은 이제 인재의 숫자인데 수학하고 소프트웨어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과 인도가 더 많아요. 미국보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 유학생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성공이 이런 개발한 사람들한테 보상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여성분이 이름이 뭐예요? 러프리입니다. 이분이 샤오미에 20억을 제안을 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퇴사했다고. 예, 예, 그래서 토탈 비용으로 보면 뭐 미국의 10분의 1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내 상상이 하나가 딥시크 V3까지 오는 비용은 치지 않고 V3에서 RO1에 가는 비용이 아니었을까. 음, 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다음 또는 디스틸레이션 할 때 비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내 종합적인 판단은 미국보다는 비용이 반쯤 들지 않았을까. 음, 컴퓨팅이든 뭐 여러 가지든 그의 동력이 뭔가 보면 하나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 그게 쿠다 레벨에서 했던 어셈블리 랭귀지 레벨에서 했던 오늘 쭉 발표한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수가 작고 인건비가 작아서 어, 결국 세이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도 출렁하고 하는데 이건 1차전이고 비디오 만들고 뭐 멀티 에이전트 하고 AGI, ASCI가 되면 ASI가 되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자동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음. 강화학습이나 또 다른 강화학습.
그렇게 양쪽이 어, 저 팩, 저 뭐야, 서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사과정이죠. 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GPU 환경 한번 어,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딥시크 AI 학습을 위한 GPU 인프라 환경을 주제로 발표 준비했고요. 이 딥시크가 어떤 GPU로 이 트레이닝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는지와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저비용 고효율 학습 기법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학습 효율을 개선시켰는지, 그리고 이런 딥시크의 여파가 장기적 관점에서 AI 시장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지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시크가 어떤 GPU로 인프라를 갖추고 학습 진행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딥시크는 앞서 많은 발표자가 설명드렸듯이 엔비디아사의 H800이라는 GPU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평소에 이제 H100, H200과 같은 GPU 모델은 많이 접해봐서 익숙하실 텐데, 이 H800이라는 모델이 다소 어색하시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H800 GPU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이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H100의 성능을 낮춰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H800으로 훈련을 한 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오픈AI와 같은 LLM 선두주자 기업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도 고성능의 LLM 훈련에 성공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예시로 이제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H800 GPU 2048대만으로 학습을 시킨 반면에 같은 시기에 오픈AI는 챗GPT-4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100 GPU 약 25,600대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단순히 GPU 수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딥시크가 챗GPT-4 대비해서 10배 적은 GPU 수로 준수한 LLM 학습이 가능함을 보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GPU 학습에 활용된 H800 GPU를 저희가 보다 익숙한 A100, H100과 비교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H800은 다른 상위 라인업의 GPU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특히 이 FP64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딥시크에서 사용된 이 H800 GPU가 FP8 성능에 대해서는 H100과 동일한 성능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윤영수 학생이 발표를 드렸듯이 이제 딥시크는 FP8 믹스드 프리시전 트레이닝을 도입하여서 이 메모리 사용량과 이 연산 비용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H800을 이용해서도 FP8 연산 시에는 어, 비용 대비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NVLink 수를 어, 대폭 줄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NV링크의 대역폭도 감소를 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될 때 상당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딥시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이러한 저사양의 GPU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핵심 기술들이 바로 오늘 학생들이 발표드렸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MOE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엑스퍼트를 두고 이 매개 변수를 최소한으로 활성화하면서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했고요. 또 M&A 기법을 통해서 키 밸류의 캐시를 압축해주고 이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개의 토큰을 예측하는 MTP 방법을 통해서 추론 속도 또한 이제 3배 가까이 향상을 시킬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FP8 이 부동 소수점 연산을 8비트로 수행하는 방식을 섞어서 이 메모리 사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또 연산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비용 학습을 실현하고 낮은 사용료로 딥시크의 LLM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 비용을 오픈AI의 훈련 비용, 어, 총 GPU 훈련 시간, 그리고 데이터 규모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딥시크가 데이터 규모와 총 GPU 훈련 시간을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산되어 있는 총 개발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딥시크 개발 비용은 약 560만 달러로 하나로 약 82억 원이 들었음을 밝혔고, 이는 오픈AI의 GPT 개발 비용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 딥시크가 LLM 개발 비용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 연구나 또 데이터 수집 비용을 제외한 일부 훈련을 위한 금액만 발표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딥시크 R 모델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일 방문자 수도 굉장히 급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딥시크는 아직 챗GPT, 빙과 같은 이런 퍼스트 티어의 AI 플랫폼에 대비해서는 사용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딥시크가 최고 일일 방문자 수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챗GPT, 빙과 같은 1티어 AI 플랫폼에서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미나이 또 캐릭터 AI와 같은 이런 2티어 플랫폼들 사이에서는 최고 수준의 접속자 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어, 총 사용자 수의 40% 정도가 중국이 차지를 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약 15%를 차지해서 이 두 국가가 전체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보았을 때는 1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딥시크 사용자가 약 121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챗GPT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 회사들의 주가를 통해서 이 딥시크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시장에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딥시크의 등장이 엔비디아, AMD와 같은 GPU 회사들의 주가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좀 더 늦게 국장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GPU 회사의 고성능 HBM을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오늘의 기준으로 주가를 업데이트해 보았을 때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고 주가가 점차 안정이 되거나 회복되어 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이 AI 훈련의 효율성 극대화가 곧 그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직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좀 더 우세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의 등장이 하드웨어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좀 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다양한 기업들이 AI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더욱 저비용으로 고성능의 AI 훈련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그 고성능 서버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런 더욱 고성능 저비용의 가용한 AI 모델들이 서비스가 됨에 따라서 이 AI 추론 시장도 더욱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AI 추론을 위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저비용의 AI 훈련 기술을 위한 기존의 GPU와 HBM,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나 또 GDDR 메모리와 같은 그런 다른 메모리에 대한 시장 또한 이제 같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요약드리자면, 딥시크는 중국 수출을 위해서 엔비디아사가 H100의 성능을 낮춰서 만든 H800 GPU 2000대만으로 성능이 좋은 LLM을 훈련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앞서 발표드렸던 MOE, MLA, MTP, 그리고 FP8 등의 이런 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어, 저비용으로 고성능 LLM을 훈련시키고 이제 낮은 사용료로 사용자들에게 배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시크의 임팩트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 AMD,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국내외의 AI 엑셀러레이터 회사들이 관련 주가가 급락을 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는 곧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길게 보았을 때는 이런 저자본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들과 등장함과 함께 또 AI에 대한 사용자 수의 증가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표 한번 가볼까요? H8, H800. 이건 재밌는데요. 이렇게 보면 플로팅 포인트 8에서 와서 했기 때문에 H800하고 H100하고 성능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발표했나요?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바꿔가면서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했는데 그게 이런 이유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뭐 16이나 31을 고집했다면 H800의 성능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드는 생각이 어, 미국이 중국에 H 뭐 900을 만들어 놓고선 플로팅 포인트 8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타격을 입겠네요. 그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다음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게 HBM 밴드위스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리 H100와 800의 차이가 없네요. 그죠? 네, 이게 그 HBM2, 그리고 HBM3 중 어떤 HBM 메모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 중국에서 어떤 모델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네요. 그렇네요. 여기서도 조금 차별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HBM 뭘 쓰냐에 따라서.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NV링크의 밴드위스가 반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NV링크 채널도 8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GPU 간의 통신을 확 죽여버린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로 크게 대규모로 이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게 되었을 때 성능 저하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V3 개발할 때 NV링크나 인피니밴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뭐 아까 뭐래 패럴리즘인지 뭐 파이프라이닝 한 뭐 그런 기법들이 거기도 또 쓰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잘 이해했습니다.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현준 학생이 제일 늦게까지 수고 많은데 아, 네. 그래도 중요한 주제라서 잘 발표 부탁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석사과정 한현준이고요. 딥시크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발표 준비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딥시크에서 공개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픈소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광고를 해서 사실 오픈소스가 아닌데 오픈소스라고 광고를 해서 오픈워싱이라고도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소스, 왜 다양한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유지하려 하는지 그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기업,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다루는 기업들이 자신만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해가지고 뭐 깃허브나 뭐 허깅 페이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존재할 텐데 거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평등하게 그것들을 다 자료를 받아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고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그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렇게 오픈 소스를 뿌리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기반의 기술 혁신 촉진, 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그 기술력,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앱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 계속 사용할 테니까 시장 지배력도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다 소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신뢰도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력 과시의 목적, 그래서 기업의 브랜딩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오픈 소스의 구성 요소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이제 AI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모델에 대해서 오픈 소스라고 하면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오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오픈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가중치를 공개를 하는 것이고 학습된 파라미터 그 자체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웨이트고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공개가 된 상태로 오픈 소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의미가 조금 희미해져서 모델 자체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오픈 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오픈 데이터, 그래서 학습 데이터 공개인데요. 학습 데이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모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하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하고 구현을 할 수 있게 학습 데이터도 공개를 하는 것이 이제 오픈 소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간 아주 중요한 팩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코드 공개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학습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어떤 학습 기법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코드를 공개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픈 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LM, 최신 LLM들에 대해서 오픈 웨이트, 오픈 데이터, 오픈 코드, 어떻게 얼마나 공개가 돼 있는지를 살펴본 표인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오픈 웨이트, 그러니까 모델의 파라미터가 공개된 친구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개한 LLM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코드. 오픈 코드라고 해도 사실 전체 코드가 아니라 인퍼런스에 어떤 코드를 사용했고, 뭐 트레이닝 일부 코드를 공개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에 보면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오픈 코드는 없고요. 모델 자체만 공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V3 같은 경우에는 코드도 일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 데이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어서 이 모델을 실제로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직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인퍼런스 혹은 이거를 이제 뭐 파인 튜닝 하거나 이런 식의 사용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용 LLM도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오픈소스는 지금 퍼져 있는 LLM 중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시커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GitHub 및 허깅 페이스에 어떻게 공개돼 있냐라고 하면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그래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뭐 딥시크만 쳐도 관련된 자료가 쫙쫙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모델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고요. 그건 허깅 페이스에 이어지는 코드고, 그다음에 실제로 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py로 되어 있는 일부 트레이닝 및 인프런스에 사용되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딥시크 V3의 경우에는 코드가 일부 공개되어 있는데, R1의 경우에는 일단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코드는 공개 안 돼 있는데 모델은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공개가 됐냐면 딥시크 V3부터 R1 그리고 R1 디스틸 모델까지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까지 전부 오픈 웨이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면은 이제 각 사용자의 로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유롭게. 반면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유료 서비스인데 딥시크 서버랑 통신을 해서 이렇게 개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발표 초장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픈워싱 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픈소스 연구기관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비영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오픈소스의 정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소스 AI는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하지만 딥시크의 경우에는 가중치만 공개, 오픈 웨이트 상태이므로 오픈소스로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다. 그래서 이걸 오픈워싱이라고 하고, 오픈소스라고 그냥 광고를 한 거지 실제로는 오픈소스가 아니라서 이런 좀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픈소스로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딥시크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딥시크는 오픈소스가 아니라 오픈 웨이트 상태고, 뭐, 어떤 모델의 경우 오픈 코드 상태 정도까지, 그리고 데이터는 절대로 공개를 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에서 무료로 모델을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API 이용해가지고 서버 통신하면서 이건 유료 서비스인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하론의 경우 가중치만 공개해서 오픈소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오픈 AI라든지 되게 여러 기업들이 초반에는 그런 LLM의 정보도 되게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는 추세로 지금 오픈 소스가 아니라 거의 클로스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AI도 오픈이 아니라 클로스드 AI라는 좀 오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생태계에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 강연 세미나였는데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 첫 번째가 강의 앞부분에 오픈 소스의 생태계에 대해서 그저 얘기했죠. 그죠? 왜 필요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그 맞습니다. 161, 162페이지 가볼까요? 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줬고요. 163페이지 가볼까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뭐 공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딥시크가 웨이트만 공개한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데이터도 하지 않고 코드도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이걸 디스틸레이션 이용하거나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간 학습 이론들을 학습 그 모델들을 테크니컬 리포트로 해서 어느 정도 투명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무료로 사용하긴 했지만 데이터와 코드는 공개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오픈 소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LLM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제일 공개하기 싫은 게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 그리고 어디서 데이터를 구했는지도 알리기를 거부하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 그럼 코드를 공개하면 라마 3 같은 경우는 그거 받아다가 변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대부분의 아마 LLM이 아마 이 라마 3에 기반하지 않았을까.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공개하기 쉬운 게 웨이트인데 그걸 뭐 업그레이드 하든 뭐 디스틸레이션 하든 이런 데 써라.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 딥시크가 뭐가 놀라운가? 최적화를 했다. 다양한 기술을 해서. 그래서 추론 능력도 리즈닝도 집어넣고 또
상당한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보였다. 비용은 잘 모르겠다. 근데 엄청 공짜로 사용하고 오픈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오픈된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강의에서는 안 다뤘지만 정보 보안 문제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현이 오늘 랩 대표로서, 랩장으로서 이거 정말 수고해줘서 고맙고요. 어, 한 단계 우리가 또 조금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이걸 유튜브에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려서 우리 말고도 딴 학생들도 공부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또 혜연이 도움받아서 이 PPT 뭐 우리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학생들이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그건 빼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제 드는 생각이 예, 오늘 뭐 공부는 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아주 엄청 유명한 LLM이 나와서 우리가 그거 분석하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남의 거 한다는 건 좀 마음에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해보자. KLLM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우리 연구실로 돌아와 보면 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 강화학습 많이 쓰잖아요. 효율적인 강화학습에 또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 이 리즈닝이 들어간 그게 우리가 이런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어, 또 우리 연구에 접목시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고요.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길 바랍니다. 네. 네, 교수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그 관련 그 발표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워크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공부할 기회 주시면 학생들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